신비롭고 아름다운 환상의 섬. 이곳은 대한민국의 울릉도입니다. 아, 여기는 우연의 연속이다. 그게 아니고서는 어떤 한 이론으로는 정립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 다양한 일들이 울릉도라는 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요. 수수께끼죠, 여기는. 고물섬 너무 흔한 얘기 같고, 여기는 불가사의한 섬이라서 아직 식물학적으로도 모르는 다른 어떤 숨겨진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까마득한 선사시대, 섬은 태어났습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공룡과 메모들은 멸종됐지만 이 섬이 품었던 연약한 풀들은 당당히 살아남았습니다. 이미 풀어낸 진화의 공식보다 앞으로 풀어야 할 비밀이 더 많은 울릉도. 지구의 시간이 만들어낸 귀중한 유산이자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건네줘야 할 미래의 유산으로 우리의 울릉도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리려 합니다. 해류를 타고 긴 여행을 하는 회유성 어종들이 수백 킬로미터를 헤엄쳐 오느라 지쳐갈 때쯤 동해의 보물섬 울릉도를 만납니다. 먼 바다를 달려온 회유성 어종들에겐 사막 횡단 중 만난 오아시스만큼 반가운 곳이죠. 특히 울릉도 독도 해역은 심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표층부터 심해까지 해양의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풍부한 해역이다. 서해의 평균 수심은 약 51m, 남해의 평균 수심은 약 71m, 그에 반해 울릉도 주변 바다의 수심은 2000m나 됩니다. 이렇게 깊은 수심을 가진 울릉도 바다에선 아주 독특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동해 전체 물 중에서 상층의 일부만이 외부하고 순환하고 동해 대부분의 물, 약 한 90% 정도는 동해 자체 내에서 생성이 되고 순환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해 표층 같은 경우에는 동해 남쪽 대한해협을 거쳐서 우리 동해 울릉도 독도 해역을 거쳐서 이렇게 다시 북태평양으로 빠져나가는 흐름이 있다면 동해 심층 순환은 동해 북쪽 러시아 인근 해역에서 심층수가 생성이 돼서 우리 울릉도 독도 해역까지 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그러한 순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전 세계 대양의 모습과 굉장히 좀 닮아 있습니다. 세계 대양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동해. 그 한복판에 솟아있는 울릉도는 해양 생물들에겐 천국 같은 섬입니다. 특히 대왕과 감태, 그리고 모자반까지 대형 해조류가 울창한 수풀처럼 펼쳐지는 해중림은 울릉도 바다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특징 중 하나인데요. 산소와 먹이가 풍부한 해중림은 수많은 해양 생물들에겐 산란과 휴식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울릉도 바다에서는 해마를 포함한 해양보호 생물종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렇듯 건강하고 아름다운 해양 생태계의 가치를 인정받아 동해안 최초의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일단은 세계 자연유산으로 보존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어떤 자연의 어떤 고유성이, 원시성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도 그렇지만은 우리 바다도 또한 그런 원시성, 고유성들이 잘 유지가 되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독특한 자연 생태계를 품고 있어 체계적인 보존과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한 곳. 울릉도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도전하는 것은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숙제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먼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인간은 자연 속에 살아가며 자연은 인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인간과 자연은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위에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자연을 골라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의 왕관을 수여하는데요. 그 선정 기준은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를 지닌 곳, 지형학이나 지질학적으로 지구 역사상 주요 단계를 입증하는 곳, 동식물의 생태계나 진화의 특징이 생태학적, 생물학적으로 주요 과정을 입증하는 곳, 마지막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해서 현장 보존이 중요한 서식지. 즉,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연들 중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한 나라가 아닌 전 세계의 영역에서 한 획을 그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울릉도만의 독특한 진화의 역사를 주목합니다. 울릉도는 여전히 미스테리한 곳이죠. 내륙에서는 보지 못하는 어떤 식물들의 생태계가 울릉도에서는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게 서식지 안에서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랜 시간 그 식물 한 종 한 종한테 축적된 역사이기도 해서 울릉도는 동해의 갈라파고스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진면목을 마주하려면 섬이 탄생했던 시간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인간이 지구의 주인 행세를 하기 전이었던 지질시대의 흔적을 울릉도는 품고 있습니다. 마그마가 지층을 뚫고 올라와 판의 모양으로 굳은 암맥부터 펄펄 끓는 용암이 찬 공기나 바닷물과 만나 급격하게 식으면서 생긴 주상절리까지 용암의 시간 위로 치열하게 흐른 수백만 년. 화산섬 울릉도의 본연의 모습은 섬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적어도 뭐 400만 년, 뭐 500만 년, 아마 독도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화산 활동이 시작이 되어서 수백만 년에 걸쳐서 이제 그 바닷속에서 화산이 성장을 하다가 독도는 한 뭐 200여만 년 전에 이제 화산 활동이 이제 멈췄지만 울릉도의 경우는 뭐 그 수천 년 전까지도 이제 그 아주 왕성한 화산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상당히 뭐 주목할 만한 그런 화산이라고 봅니다. 지금으로부터 4,500만 년 전 수심 2,000m나 되는 동해 밑바닥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물속에서 분출된 용암은 차가운 바닷물에 닿자마자 순식간에 식어 암석이 되는데요. 그렇게 수백만 년에 걸쳐 반복된 용암 분출은 밑바닥 지름이 30km나 되는 화산체를 만들어냈고요. 마침내 해수면 위로까지 화산이 솟구치면서 화산재와 용암이 켜켜이 쌓이고 굳어 오늘날의 울릉도가 된 겁니다. 제주도는 뭐 이렇게 화산 뭐 용암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펑퍼짐하게 흘러가지고 뭐 얇은 그 뭐 쟁반 같이 화산이 돼 있어요. 제주를 만든 마그마의 총량은 크진 않았을 것 같고, 반면에 뭐 그 울릉도, 백두산 뭐 이런 것들은 뭐 높이가 뭐 3,000m 이상 되고 상당히 뭐 가파르게 이런 산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주도보다는 아마 울릉도가 더 큰 화산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약 46년의 지구 역사 가운데 한반도 대부분이 2억 년 전에 생성됐으니 울릉도는 아주 젊은 화산섬에 속합니다. 그래서 울릉도는 초기 화산 활동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질학적 중요성 때문에 2012년 울릉도는 독도와 함께 국가지질공원 제1호로 인증받았습니다. 눈길 닿는 바위마다 지질시대의 추억을 간직해온 울릉도는 화산 지형과 해안 침식 지형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살아있는 지질학 교과서로도 불리는데요. 특히 육지와 한 번도 연결된 적 없는 희귀한 이력은 울릉도만의 가치를 더 높입니다. 약 15,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때까지 해수면은 지금보다 100m 이상 낮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와 한반도의 거의 모든 섬들은 육지와 이어져 있었는데요. 동해는 수심이 워낙 깊어서 울릉도는 생성 이후 쭉 섬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15,000년 전에는 제주도가 육지였었어요. 그래서 그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 꼭대기에 있는 고유종들은 종의 나이가 15,00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울릉도는 이미 육지와 연결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진화가 일어난 연도가 수백만 년이 되는 거죠. 제주하고는 같은 고유종이라도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보다는 식생학적으로 엄청 가치가 큰 곳이 울릉도입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울릉도는 망망대해의 작은 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실체는 백두산과 비슷한 체구의 육중한 화산섬인데요. 그 안에서 육지의 개입을 차단한 채 울릉도의 식물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진화의 시간을 쌓아왔습니다. 마치 신화 속 한 장면 같지 않나요? 울릉도의 원시림은 진화의 천연 실험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작은 섬에 얼마나 다양한 식물들이 사는지를 알게 되면 놀라움은 더욱 커집니다. 한반도의 전체 면적의 약 0.05%밖에 되지 않는 울릉도. 하지만 한반도 전체 자생식물 4천여 종 중에 무려 500여 종이 울릉도에 살고 있고요. 그 500여 종 가운데 40여 종은 울릉도 특산식물입니다. 즉, 전 지구상에 유일하게 울릉도에만 있는 귀하디 귀한 식물들인 거죠. 섬도 작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 그 대양 군도처럼 여러 이제 섬이 다른 에이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 섬이고 뭐 1.8 million years 하나 돼 있고요. 생태적 다양성도 적지만은 정말로 어메이징하게 500종의 네이티브 종들이 있고요. 그 중에 한 8%가 고유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다른 섬하고 이제 좀 컨트라스트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아마 하이라이트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람이나 해류를 타고 울릉도로 들어온 씨앗들은 고립된 섬의 환경에 딱 맞춘 생존 전략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육지의 식물들과는 전혀 다른 진화의 길을 걷게 된 건데요. 수백만 년 동안 천천히 걸어온 진화의 발자취들이 얼핏 평범해 보이는 이 식물들 속에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밝혀진 것보다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더 많은 울릉도 식물들. 그렇기에 섬의 산과들의 지천으로 핀 풀들에도 식물학자들은 특별함을 찾아내는데요. 명이나물로 더 알려진 울릉산 마늘도 식물학자들에겐 엄청난 연구 대상입니다. 태고의 환경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예전의 어떤 원시적인 모습이 남아 있어서 그런 이제 지금 다른 지역과는 이제 좀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자연에 있는 어떤 독특한 자연이 주는 스트레스가 이제 여기에 남아서 살아남아야 될 종들에게는 이제 진화를 위한 어떤 모티베이션이 돼서 종분화가 돼서 고유한 종으로 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울릉산 마늘이 품고 있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최혁재 교수의 연구실로 따라갔습니다. 울릉산 마늘 연구를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다는 최혁재 교수. 하지만 여전히 풀지 못한 과제가 있는데요. 바로 울릉산 마늘의 기원을 찾는 겁니다. 조상종을 추적하는 일이 섬 고유종의 이제 기원을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조상종이라고 추정되거나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내륙의 산마늘 또는 극동 산마늘들이 현재까지 결과를 보면 울릉산 마늘보다 후에 분화된 종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울릉도 고유종인 울릉산 마늘의 조상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양한 실험 방법을 통해서 추적해내는 게 앞으로의 제가 할 일입니다. DNA가 품고 있는 기원과 진화의 단서를 보면 산마늘이 울릉도에 처음 들어온 건 섬이 생성된 직후인 250만 년 전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내륙이나 일본 등 다른 지역에서 울릉도로 산나물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현재까지 울릉산 마늘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지닌 조상종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 어떤가요? 울릉도의 별미로만 관심을 가졌던 명이나물, 울릉산 마늘이 새롭게 보이지 않나요? 울릉도의 환경은 아주 옛날 환경 그대로 공룡이 살아있을 수 있을 만큼의 환경을 그대로 유지해왔고, 반면에 내륙은 예전에 250만 년 전 이후로 아주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울릉산 마늘은 내륙의 울릉산 마늘의 조상이 내륙에는 이제 멸종됐다면, 울릉도에는 진짜 그 아주 오래된 공룡이 살아있는 그런, 비유하자면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울릉도라는 섬의 가치를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굉장히 높게 또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울릉도가 가진 최고의 보물이라고 내세우기엔 그저 평범하고 소박해 보이는 식물들.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계의 여느 섬식물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진화의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A라는 섬에 위치하면 또 분도니까 B, C, D 섬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식물들이 여기로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하면서 요 독특한 환경이 또 있을 겁니다. 요 환경에 적응해서 본래 대륙 성구종하고 조금 다르게 진화를 하는 거예요. 분지니까 가지가 갈라진다 이 뜻입니다. 갈라파고스 섬, 그다음에 하와이 군도, 오가사와라 섬에서 일어나는 생물 진화를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울릉도는 하나의 단일 종상 화산 하나밖에 없습니다. 분지, 다른 종으로 이렇게 두 개의 종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종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고 향상진화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분지 진화는 대양섬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진화인데요. A라는 식물이 군도가 많은 섬에 들어와 본섬과 군도를 이동하며 각각의 환경에 맞춰서 다르게 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진화 초기 단계의 특성을 알기는 어렵죠. 이에 반해 울릉도는 섬이 좁고 군도가 없기 때문에 대륙에서 유입된 A라는 식물은 큰 이동 없이 조금씩만 변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향상 진화라고 합니다. 세계의 다른 화산섬들과 비교해서 울릉도는 이 향상 진화의 비율이 가히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흥미로운 내용은 세계적인 식물계통 학자인 스튜시 교수와 선병윤 교수의 공동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00%예요. 향상 진화 100%예요. 제가 보면 울릉도는 100% 향상 진화예요. 향상 진화는 확실히 진화 초기 단계는 맞거든요. 진화 초기 단계는 맞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울릉도처럼 소위 말해서 향상 진화밖에 일어날 수 없는 조건이 갖춰진 섬이 많지 않다. 인류보다 앞서 지구에 등장한 식물들. 그 유구한 진화 과정의 초기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울릉도 식물들인데요. 그렇다면 울릉도에서 향상 진화의 비율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뭘까요? 대양섬이라는 것이 폐쇄성이라는 게 육지에서의 거리 얼마만큼 뭐냐, 멀수록 이제 그 섬의 폐쇄성이 커지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지사적 연령, 나이가 얼마나 오래됐냐. 그건 결국은 식물이 진화할 수 있는 기간하고 똑같은 거니까요. 섬의 연령이, 섬하고. 세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섬의 크기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생태적 환경이 다양하냐. 울릉도는 거기에 비해서 일단은 육지에서
그리 멀지 않다. 한 120km 가까운 데가. 그다음에 섬의 크기가 작고 단일하다 하는 거. 그다음에 지사적 연령이 250만 년 정도면 크지 않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울릉도는 향상 진화가 주 진화 원인, 주 진화 과정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울릉도 특산식물에 새겨진 초기 진화의 암호들. 하지만 울릉도의 신비로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울릉도에서 일생일대의 경험을 한 식물학자가 있는데요. 바로 허태임 박사. 그녀는 울릉도에서 엄청난 식물을 만났죠. 처음에는 저도 실사리를 본 적이 없으니 그게 실사리인지 모르죠. 다만 내륙에서 본 적 없는 양치식물이다 에서 접근을 시작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도감을 찾다 보니 아, 얘는 실사리구나. 실사리 옆에 있는 건 침소리끼구나. 시베리아와 알래스카에 사는 양치식물인 실사리를 글쎄 울릉도에서 만난 건데요. 뿐만이 아닙니다. 실사리 옆에는 남극 세종기지 주변에 사는 침솔이끼도 있었던 것. 가장 극한 환경을 견디는 희귀식물이 울릉도에서 발견된 겁니다. 시베리아 정도의 환경에 사는 식물일 거고, 그렇다면은 백두대간을 따라 좀 고산 지역에 분포해야 될 건데 한반도에서는 그 어디에도 없고 뜬금없이 울릉도의 한 지점에만 살아요. 여기에서 그 식물분리학자들은 고민을 하게 되죠. 아, 그러면 울릉도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역사를 가졌길래 시베리아에 사는 식물이 뜬금없이 여기서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가. 실사리와 마찬가지로 침소리끼도 좀 위도가 북쪽인 곳에 살아요. 남극 세종기지에서 연구하는 그 선태 전공자들은 늘 침소리끼를 대표 극한 지역에 적응한 선태류라고 되거든요. 그게 울릉도에 그 실사리와 함께 있다는 거는 그 울릉도라는 그 지점이 엄청 특별한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진화를 멈추지 않는 생명의 섬.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가득한 신비의 섬. 하지만 울릉도가 세계의 보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섬이 가진 자연적 가치,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그 위대한 자연을 어떻게 잘 보존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따라붙게 되는데요. 유네스코는 그 물음에 지역 주민들이 앞장서 답해주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세계유산 등재 경향을 살펴보게 되면 세계유산 등재도 중요하지만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보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등재만 되고 나서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위험에 처한 유산이라든지 또 최근에 올해도 삭제가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요. 때문에 관리를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 이 어떤 위험 요인이 발생했었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이행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가는 이정표를 찾기 위해 일본의 야쿠시마로 가봅니다. 이 섬은 일본에서 가장 먼저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곳인데요. 울릉도와 같은 화산섬으로 크기는 울릉도의 6배나 되고요. 섬 전체가 거의 산지 지역입니다. 섬의 중심에는 높은 산이 솟아있어 아열대 식물부터 고산 식물까지 다양한 식생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인정받는 데 큰 역할을 했죠. 특히 세계를 매료시킨 야쿠시마 원시림만의 매력은 바로 오래된 삼나무입니다. その不思議なことに一番南の屋久島に、自然の状態の杉の林ができているんです。で普通の杉はせいぜい樹齢100年くらいですね。ただ屋久島の杉は
2000年3000年、長い樹齢、長い間生きている杉なんですね。でそれが非常に珍しいという特別な生態系がある島だというその2つの理由が屋久島が世界自然遺産に登録された理由です。 원시림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이 넘실대는 야쿠시마. 하지만 야쿠시마가 세계의 보물로 인정받는 이유는 하늘이 내려준 최상의 생태 환경,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섬에 대한 자부심과 깊은 애정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을 지켜가는 주민들의 진심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중심에는 야쿠시마 환경문화재단이 있습니다. 屋久島環境文化財団は、人々皆さん方に、自然の豊かさ文化を広めるために、設立された団体です。もともとが屋久島環境文化村構想というのがございまして、屋久島の大自然と人との共生をしていくという事業です。 자연을 지키고 보존하려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해져 그 가치가 완성된 야쿠시마. 그런데 야쿠시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이외에 또 다른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그리고 신기하게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이름을 올린 다른 자연들도 똑같은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2007년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제주도 역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기 앞서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에 먼저 도전에 성공한 이력이 있는데요. 그럼 대체 생물권 보존지역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유네스코의 과학에는 프로그램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MAB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Man and Biosphere, 우리말로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램 이름에도 MAB의 M, man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사람이 있게 되면 혜택을 받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이 자연 보존에 관심을 적게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목적을 보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생물권 보존 지역에는 사람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 또 사람이 자연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목적이 보존도 있고 발전 기능도 있고.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이면서 생물권 보존지역인 곳은 여기 또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세계 자연유산 등재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온 끝에 2021년 마침내 그 왕관을 쓰게 된 한국의 갯벌. 거의 20년 가까운 과정에도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었던 필승의 전략 중에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도 있었습니다.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먼저 등재를 추진을 하고 지정을 추진을 하고 그 이후에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뭐냐면 생물권 보전지역의 등재를 통해서 관련된 학술 정보에 대한 연구를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점들을 통해서 탁월한 보표적 가치의 잠재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 축적 차원에 있어서 생물권 보전 지역의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좀 현명한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될 기회는 오직 단 한 번뿐입니다. 그렇기에 마치 예비 시험 삼아 생물권 보전 지역에 먼저 도전해 보는 것은
유네스코의 깐깐한 심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선정하는 3대 보호지역 중 하나인 생물권 보전지역. 하지만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엄격히 보호되는 핵심 구역과 핵심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완충 구역, 그리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협력 구역까지 3개의 구역으로 나뉘는 게 생물권 보전 지역의 특징이죠. 한 지역을 3가지 이용도를 달리하는 구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보전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역을 핵심 구역이라고 하고요. 근데 생물권 보전 지역의 제일 가장자리에는 이용을 주로 하는 그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협력구역 또는 전이구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협력구역과 핵심구역이 바로 붙어 있으면 또 충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완충구역을 두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의 장소에서 이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충돌 없이 다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물권 보전 지역에서는 3가지 구역으로 나누어서 각자 각 구역에서는 주된 기능이 다릅니다. 자연을 지키고 가꾸는 것 못지않게 그 지역이 가진 생태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에도 관심을 쏟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그렇다면 실제로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등재되면 그 지역 주민들의 삶엔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 걸까요? 그 질문의 답을 일본의 한 농촌에서 찾아봅니다. 인구 7천여 명이 살아가는 아야정. 울릉도 인구 9천여 명보다 더 적은 수가 사는 작은 시골인데요. 한 해 찾는 관광객은 무려 100만 명이나 됩니다. 생물권 보전 지역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생긴 변화죠. 오늘날의 아야정은 뛰어난 경쟁력을 갖췄지만 50년 전만 해도 야반도주의 마을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역의 경제난이 심각했습니다. 먹고 살기 팍팍했던 그 시절, 마을이 가진 거라곤 대규모 숯불이었는데요. 1960, 70년대 일본 전역에서 벌채 사업이 펼쳐지면서 주민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でその時の町長がですね、いやこの森を守ろうということで、この山の木を5分の4切ったところでですね、考え方を変えまして、おいちょっと切るのをやめようと、森を守ろうということで、一生懸命に動きました。今度は守るだけじゃなくて、この、守った森をですねから、生み出す農産物ですかね、こういうものを逆により多くの人に知ってもらおうという取り組みからですね、この夜逃げの町と言われてましたけども、そこからこの森を守って、この森から生み出されるこの安心安全な自然に優しいそういう農産物を多くの人に食べてもらおうと、そういうふうに考え方が変わっていきました。 물론 벌목 사업을 하면 경제 사정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야정 주민들은 마을의 미래를 위해 산림을 보존하기로 했고 벌채 반대 운동을 펼친 끝에 숲을 지켜냈습니다. 바로 그런 노력 덕분에 2012년 아야정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죠. 綾町も実は正直申しまして最初世界自然遺産を目指していました。ですが取り組みの中でですね、むしろユネスコエコパークの考え方に非常に近い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たのでエコパークに登録したと。 주민들이 똘똘 뭉쳐 마을의 숲을 지켜내고 그런 자연보호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의 도전에 성공한 아야정.
50년 전 마을 어른들의 예언처럼 일본 최대 규모의 조엽 수림은 아야정을 살리는 최고의 보물이 됐습니다.ところがある時気づいてみたら、日本の照葉樹林はもう 1% しか残っていないという状況まで来てしまっていました。綾の照葉樹林は1400ヘクタールほどあります。日本で2番目に広い照葉樹林は対馬の桂山というところにあるんですけども100ヘクタールほどなんです。日本の2番手が100、日本の1番の綾が1400。その数字から見てもいかに綾がひとまとまりの大きなエリアを守ったか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 1960년대 마을의 숲을 지켜냈을 때는 경제적인 가치보다 자연보호의 가치를 더 중요시했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 숲이 곧 돈이 됐습니다. 울창한 조엽스림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숲이 그려내는 녹색의 건강함은 살고 싶은 마을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건데요. 그 결과 지난 50년 동안 인구가 줄지 않는 일본에서 유일한 농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연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야정 주민들은 유기농업으로 마을을 특화시켰는데요. 이곳에서 대를 이어 유기농법을 고수하는 농민들도 적지 않죠. 그들에게 농사는 단순한 직업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ユネスコエコパークの公園内でですね、有機の農業をやるということはやっぱり自然環境に負担をかけない、やはり次の世代に自分の引き継いだ頃の環境をこうバトンを渡すというのがですね、一番大事な役目だと思ってますんで、そういう有機農業に取り組んだきっかけはそこですね。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지은 농산물. 어느 소비자가 환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야정에는 친환경 농산물과 수공예품 등 주민들이 직접 생산하거나 만든 특산물을 직거래하는 매장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바로 홈모노 센터라는 곳입니다. 홈모노는 진짜 물건이라는 뜻으로 친환경 먹거리와 제품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을 담고 있는데요. 평일에는 평균 500여 명, 휴일에는 거의 1000명 정도가 방문하는 아야정의 핫플레이스입니다. そういう意味ではですね、エコパークに登録されたことが、知名度を上げるということにも、大きくですねつなが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そうですね、このちっちゃな7000人ぐらいのちっちゃな町ですけれども、ここでの売り上げがですね3億円を超えております。綾町のですねやっぱり産業観光の拠点ということで、非常にですね重要な施設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아야정 주민들은 친환경 농법 외에도 이 마을만의 자연 환경을 활용해 예술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바로 풍부한 목재를 이용해 다양한 공예품을 만든 건데요. 아야정에는 약 40개의 공방이 있어서 공예품 판매와 체험 공간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특히 아야정의 풍요로운 자연은 공예 장인들에게 예술적 영감과 질 좋은 재료를 선사하죠. エコパーク、ここは照葉樹林の豊かな町なんですけども、その照葉樹林の、木の灰を使ったアクっていうものを使って藍染めを藍を作るんですけども、そういった意味では非常に重要な、そういった灰が取れる、町ということで、それは非常に助かってますね。はい。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인 아야정은 보여줍니다.
생태계의 보전과 현명한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자연과 인간의 진정한 상생을,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인구 7천의 작은 시골이 지속 가능한 모범 사례로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일본의 아야정처럼 울릉도에서의 삶도 자연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겨울철 강수량이 여름철과 비등한 울릉도는 우리나라 최대 다설 지역입니다. 섬을 뒤덮은 많은 눈은 울릉도를 꽁꽁 얼어붙게 하죠. 거기에 매서운 해풍과 성난 겨울 파도는 육지로 오가는 뱃길마저 끊어버립니다. 섬 사람들은 오롯이 울릉도 안에서 기나긴 겨울을 나고 이어지는 보릿고개도 버텨야 했습니다. 그때 그 시절 줄임배를 채워 목숨을 이어준 게 바로 목숨 명자를 쓰는 명이나물이었습니다. 울릉도 명이가 거의 참 이름값을 해요. 옛날에는 우리 먹이고 양식으로 그 참 반찬 대용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경제 작물로는 지금까지 이렇게 명이 따라올 게 없어요. 명이나물 못지않게 인기 있는 울릉도 특산물 물 엉겅퀴입니다. 육지에서 문화 배추로 시래기를 만들어서 사시사철 즐기는 것처럼 울릉도에선 이 물 엉겅퀴가 밥상의 단골 반찬이라고 하는데요. 작년부턴 물 엉겅퀴를 이용한 간편식을 개발해 육지 사람들의 입맛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전이나 지금이나 울릉도의 식물들은 주민들의 곳간을 채워주는 산림 미천입니다. 울릉도의 유명한 특산물들이 부직갱이 나물, 삼나물 등등 이게 그 자연적으로 자라는 이런 그 식물들을 이용을 해서 경제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해산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생물 다양성 보존 가치도 뛰어나고 활용 가치도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점에서는 가장 생물 다양성으로 지정할 수 있는 가치가 뛰어난 곳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긴 호흡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려는 울릉도. 그 첫 계단으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생물권 보전지역으로서 울릉도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울릉도는 지질 생태학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독도새우, 명이나물 등 울릉도만의 농수 특산물을 생산하고 있고 다양한 역사 문화 자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울릉군의 생물권 보존 지정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울릉도는 지질 생태학적, 역사적, 문화적 관점에서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 등재될 충분한 가치와 필요성을 가진 것으로 연구 용역 결과 나타났으며 가장 울릉도적인 것이 결국 가장 막강한 경쟁력이 될 텐데요. 울릉도 생활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돌미역 떼배 채취 어업이 있습니다. 뗏목처럼 생긴 떼배를 타고 미역을 채취하고 운반하는 전통 어업 방식인데요. 해안에 절벽이 많고 수심도 깊은 울릉도에선 떼배가 없으면 미역 채취가 불가능할 정도였죠. 이렇듯 어민들의 지혜가 담긴 돌미역 떼배 채취업은 2021년에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도 지정됐습니다. 동해안은 이제 유일하게 우리가 울진 울릉 돌미역 떼배업을 이제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를 시켰습니다. 울릉도 같은 경우는 아주 하산섭 반농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고 또 이게 돌미역 떼배업까지 국가중요어업유산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농업과 어업의 헤리티지 마을이라고 볼 수 있죠.
울릉도만의 독특한 어업 문화에는 손꽁치잡이도 있습니다. 해마다 봄이면 꽁치가 산란을 위해 울릉도 근해로 찾아오는데요. 꽁치는 알을 노리는 천적을 피해 수면 가까이에 있는 해조류의 알을 낳는 습성이 있습니다. 울릉도 어민들은 이를 이용해 꽁치가 좋아하는 해초를 수면에 띄워놓고 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꽁치를 잡는데요. 그야말로 울릉도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죠. 모자바늘을 엮어가지고 그 손으로 이제 꽁치를 잡는 아주 울릉도만의 독특한 양식인데, 춘궁기에 울릉도 도민들의 어떤 그런 음식 먹거리를 좀 해결했던 어떤 그런 방법.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어업 양식 자체가 그 친환경적이라는 거죠. 전혀 미끼라든지 낚시 도구 없이 손으로 잡았다는 점, 이런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육지에서 떨어져 기댈 곳은 자연밖에 없었던 울릉도 사람들. 그렇게 자연과 공생하며 오랜 세월 축적해온 섬 생활의 지혜는 울릉도 곳곳에 빛나는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보물들을 찾아내고 발굴해 인류의 헤리티지로서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 울릉도 주민들이 함께 노력해준다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라는 종착지에 무사히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울릉도가 세계적인 생태섬으로 나가는 그런 첩경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울릉도 도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울릉도 도민 스스로 울릉도 독도의 생태를 지키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해나가면 좋겠다.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장기적인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관, 그다음에 학계가 전부 다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우리의 자랑거리, 하나의 그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세계 자연유산이 꼭 등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을 향해 길고 험난한 도전의 길에 오른 울릉도. 조금씩 나아가는 모든 여정이 주민들과 함께 울릉도의 숨겨진 보물들을 찾아내는 벅찬 감동으로 채워지기를. 그리하여 결과만큼 과정도 아름다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의 도전기를 울릉도의 이름으로 쓸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